다음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1번 문항입니다. 21번 문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상당히 애를 먹은 문항입니다. 일단 문제에 제시된 표현 자체도 생소했고 실제로 우리에게 요구한 문제의 형식 또한 새로웠습니다. 올바른 학습과 어떤 수학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은 한 현장에서 문제를 적절히 풀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이 주어진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xn승 마이너스 64 곱하기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함수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토대로 어떤 얘기가 이어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권을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과 같은 방정식이 제시되었고, 사실 지금처럼 제시된 방정식이 우리에게 약간 낯설 수도 있습니다. 떠올려 봅시다. a 곱하기 b가 0의 형태일 때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결국 a가 0이거든. b가 0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xn승 마이너스 64 곱하기 fx는 0이라는 방정식 또한 지금 선생님이 언급한 위와 같은 식과 동일한 구조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방정식의 근을 구하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단, 주어진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리고 각각의 실근이 중근, 즉 중복된 근이라는 추가적인 정보까지 있네요. 방정식을 살펴봅시다. 일단 우리에게 나와 있었던 언급 자체가 x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는 0이었으므로 우린 역시 마찬가지로 xn승 마이너스 64가 0이 되는 요소와 그리고 fx가 0이 되는 요소를 찾아볼 겁니다. 먼저 문제에서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이차함수라고 나와 있으므로, 그리고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 또한 음의 정수라고 나와 있으므로 fx에 관한 언급을 먼저 함이 나아 보입니다. 나 조건을 보면 함수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 즉 음수라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fx가 0과 만나는 지점은 지금처럼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야 할 듯 싶네요. 즉 fx가 0이 되는 근이 우리는 알파와 베타가 있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xn승 마이너스 64는 0이라는 방정식 또한 우린 이미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구했으므로 우린 주어진 방정식의 근 또한 알파와 베타가 나와야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리고 각각의 근이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xn승 마이너스 64는 0이라는 방정식 또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주어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보통 xn승이 64와 만나는 지점을 찾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이는 곧 y는 xn승이란 함수와 y는 64라는 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찾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하여 우린 y는 xn승을 그려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단, 우리 교과서에서 공부한 부분 y는 xn승이란 함수는 n의 값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서로 다른 개형이
그려짐을 우리는 이미 다 학습을 했습니다. 첫 번째, n이 홀수면 y는 x의 n제곱은 지금처럼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그려집니다. 따라서 이때 64라는 상수와 만나는 지점은 오직 한 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방금 위에서 언급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상황에 모순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n은 홀수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n이 짝수인 경우도 살펴봅시다. n이 짝수면 지금과 같이 우리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곡선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고, 이때 마찬가지 64와 만나는 지점은 두 개의 지점이 있음이 관찰됩니다. 우리는 이 두 점은 결국 xn제곱이 64가 되는 지점, 즉 x는 이런 형태로 표현해낼 수 있겠네요. 한근은 64의 n제곱근의 마이너스 값, 그리고 나머지 한근은 64의 n제곱근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림에선 우리가 찾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근이 나옴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얘기했듯이 xn 승빼기 64는 0, 그리고 fx는 0에서 등장하는 두 실근은 서로 무엇해야 되므로? 중복해야 되므로 우린 결국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64의 n제곱근, 그리고 베타는 64의 n제곱근임을 확인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문제에서 요구하는 n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평가원 시험 또는 수능 시험에서는 반드시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다 이용해야만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어요. 나 조건을 살펴봅시다.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값이 정수 또는 자연수가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거죠. 우리는 주어진 요소를 이용해 마지막 귀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fx는 0의 두 근이 지금과 같을 거라는 걸 확인했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눈에 보이는 두 지점은 y축에 대하여 대칭한 두 지점이었으므로 당연히 최소값 또한 어디에서? y축 위에서, 즉 x값이 0일 때 보임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fx의 최소값을 다음과 같이 얘기해낼 수 있을 거고, 주어진 식의 값을 정수로만 만들 수 있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n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뭔가 거듭 제곱근과 관련된 연산보다는 주어진 식을 뭘로 바꾸어? 지수의 형태로 바꾸어 연산을 하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의 값이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주어진 수가 정수여야 되므로 우리는 지수인 n분의 12가 어떤 수? 자연수가 돼야 함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n은 12의 약수가 돼야 되겠네요. 결론, 12의 약수 1, 2, 3, 4, 6, 12 중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n은 홀수이면 모순되었습니다. 따라서 홀수인 1과 3을 제외한 나머지 2, 4, 6, 12가 우리가 찾아낸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의 값의 합은 지금과 같이 24가 나옴을 우리는 확인해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21번 문제는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n 대신 1, 2, 3, 4 뭔가 대입을 해가면서 풀어간 학생들도 사실 많았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몰랐었던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막상 지금 우리가 같이 풀어간 것처럼 살펴보고 따져보면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형태로 표현된 또는 유형으로서 제시가 된 게 그냥 처음이었었고, 또 지수 또는 어떤 거듭 제곱근과 관련해서 어떤 방정식과 같이 혼합하여 등장시킨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연습이 덜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학생들이 많이 낯설어 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능에서도 분명 우리 입장에서 생소한 형태, 생소한 꼴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올바르게 문제에서 또는 교과서에서, 교과 과정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 개념, 성질, 정의, 그리고 식, 그리고 그래프까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각각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